조상훈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오늘부터 뉴스바는 방송 시간을 30분 늘려서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지난 주말 폐막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우선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갈채가 사라진 인천시는 2조 5천억 원의 빚을 떠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6곳의 신축 경기장 건설 비용을 갚는 데만 앞으로 15년간 해마다 600억에서 1,500억 원이 들어가고 경기장 관리 비용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씩을 따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인천 시민들이 아시안게임 유치에 동의했을까요? 오늘 이 문제 정의준 동아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기 미수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홍도 목사, 이미 전과가 있었습니다. 교회했던 횡령으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는데요. 이 횡령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감리교회 이필환 목사입니다. 잠시 후에 인터뷰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장혜림의 월드리뷰, 김효진 PD의 국회 소식까지 함께 묶어서 오늘은 10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맘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천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마라가들의 캐리커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10월 6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일행이 방한을 했죠. 예.
이 주말에 좀 깜짝 뉴스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간신문을 펼쳐보면은 이 뉴스가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신문이 3개면 이상을 털어서 상세히 전했습니다. 어쨌든 조선중앙동아일보도 남북관계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라면서 상당히 긍정적 뉘앙스로 전하고 있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일면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일행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이들과 만날 의사가 있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여권의 한 핵심 인사도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의 2인자로 여겨지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직접 내려온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친서 같은 형식에 상관없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4일 남북 대표단 오찬 회담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 대표단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사를 타진했는데 예.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선수단 격려와 폐회식 일정상 오늘 저녁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고사했습니다. 예. 만나고 싶었는데 북한이 안 만나준 거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세월호 유족들을 이렇게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형식과 격식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 정부에다가 자본금 가운데 일정 지분을 남겨두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있었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연내 가입을 유보해달라 이렇게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썩 좋지 않지요. 예. 그런데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 미국이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연내 가입을 유보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분을 남겨놓겠다 이렇게 제안했다면 미국이 우리 정부에다가 불참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을 제시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언제든지 가입하고 싶으면 들어와라. 예. 당신들 지분목 남겨놓겠다. 이게 중국의 입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로서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버리기 아까운 카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가입하면은 아시아 지역 내에 사회 간접자본 투자, 여기에 한국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데다가 북한 내에 사회 간접자본 SOC 투자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의 또 다른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표적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멕시코의 볼레오 구리 광산 사업이 개발 당시 부도 위기였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 측이 광물공사 측이 1조 원에 이르는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해서 의혹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밝혀낸 건데요. 부도 예. 위기까지 갔던 사업에 혈세를 쏟아보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지 않은 데 대해서 분명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내놓습니다. 201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자원개발 성과가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MB정부가 이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부도 위기를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예. 괜히 또 이제 부도 의혹이 있는데 여기다 투자한다 그러면은 뒷말도 나오고 그 해외 자원개발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위기 같은 것들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특히 이 사업을 진행한 김신종 당시 광물공사 사장은 MB 측근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사실 1,000억 투자할 예정이었는데 회사가 비실비실해서 그야말로 부실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이러다가는 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였는지 1,000억 투자할 것을 8,500억까지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기업의 한마디로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지랖이 넓으신 우리 MB 각하였습니다. 예. 자, MB의 또 다른 자신은 치적이라고 주장합니다만은 바로 4대강 사업 아닙니까?
MB의 또 다른 적폐라 할 수 있는데 경향신문 13면을 보면요. 한여름 낙동강보 주변이 온천수보다 뜨거운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 후 여름철 낙동강보 주변 수온이 최고 36도에 이르러서 온천수보다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구미보의 수온의 일변화를 보면은 29도에서 34도, 칠곡보는 30도에서 34도, 강정 고령보 같은 경우 여기가 바로 36도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 30도였습니다. 낙동강 하류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높게 나타난 것인데요. 유속 감소가 아무래도 수온 상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진단입니다. 유속 감소, 물 흐름이 느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물 흐름이 느려졌겠습니까? 포를 지어서 그런 거지요. 포를 안 지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을 쓸데없이 돈 들여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서 도리어 환경 파괴나 이렇게 유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수온 분포에 따른 수생태계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서 어느 정도 4대강이 파괴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보해체와 재자연화를 통해서 호수화 또 온천화된 4대강을 살려야 한다. 심상정 의원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조선일보 일면 기사가 또 눈길을 끕니다. 여야의 혁신위원장들, 이 둘 다 부천 출신 아닙니까? 예. 여당은 김문수, 야당은 원혜영. 자,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국회의원 후보 공천 때 여야가 같은 날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후보를 각 정당이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공천을 주도록 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큰 진전이자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이렇게 김문수 여당 혁신위원장이 밝혔고요. 원혜영 야당 혁신위원장도 당권을 가진 소수가 멋대로 행사해온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고 완전 국민 경선이 현재 당원 대의원 중심의 경선보다 민주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야가 같은 날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그런 이유 잘 아시죠? 예, 역선택 맞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당에 공천을 신청했는데 안 되면은 다른 당 가가지고 공천받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의 이런, 현재 양당 구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보이고, 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은 모바일에 모자만 나와도 기겁하는 야당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여당도 하자는 오픈 프라이머리, 야당은 안 된다. 과연 야당 지지층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또 주목되고요. 예. 조선일보에 또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6면인데요. 김한길 전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친노 패권주의를 배격한다 이러면서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구당 구국 모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에는 민진모 아니었습니까? 예. 민주 세력의 집권을 위한 모임, 민진모였는데 또 이름을 새로 만들었군요. 구당 구국 모임. 자, 이런 구당 구국 모임 결성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구당 모임 결성을 주도한 정대철 상임고문과 오찬회동을 하면서 이런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대철 상임고문은 야당이 계속 좌클릭한다면 중도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한길 전 대표는 신당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구당 모임을 비판했는데요. 친모라는 당을 살리겠다고 비대위원장을 맡은 내가 진짜 구당파지 탈당하겠다는 사람들이 구당파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고 합니다. 예. 한겨레 8면을 보겠습니다. 서울 잠실의 제1롯데월드 공사와 석촌호수 물빠짐의 연관성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주변의 한 아파트에서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라면서 석촌호수라는 이름을 도로명 주소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송파구청 관계자는 최근 송파구 잠실 3동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도로명 주소를 현재 석촌호수로에서 잠실로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석촌호수로 대신에 잠실로를 도로명 주소에 쓰겠다는 겁니다. 레이크 팰리스는 안 바꿉니까? 앞에 레이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보니까. 예. 레이크 팰리스. 사실 석촌호수 땅꺼짐 현상, 이게, 논란이 되기 전에 만들어진 이름 아니겠습니까? 예. 레이크 팰리스. 저는 한 가지 도로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싱크홀로. 레이크 팰리스 싱크홀로. 예. 영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아파트 명을 짓는 배경에는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그 시부모님 잘 못 찾게. 예. 뭐 그건 아니겠죠. 예,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 부정적인 인상을 벗기 위해서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2008년 관악구 봉천동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낙성대동, 중앙동, 인헌동 이렇게 바꿨고요. 신림동은 신사동, 삼성동으로 이렇게 바꾼 바 있습니다. 관악구에도 삼성동이 있고요. 예. 신사동도 있습니다. 신사동이 그러면 총 3개네. 서울에만. 그렇습니다. 은평구에도 있고요. 강남구에도 있고 예. 관악구에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석촌호수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천덕꾸러기가 됐다. 뭐 이렇게 봐도 물이 나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단독 보도라고 붙였는데 전남 목포 해양경찰서가 최근에 전남 신안군 흑산면 김홍도 해상에서 홍도 해상에서 좌초한 유람선 바캉스호 선박 검사 과정에서 양호 판정을 내린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는 3월 중순부터 바캉스호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서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날인 4월 17일 양호 판정을 내렸단 말이죠. 예. 자, 그런데 홍도 주민 70여 명은 바캉스호가 27년 된 노후 선박인데다 선체 바닥이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파도가 거센 이런 홍도 해상에서의 사고가 우려된다라면서 운항 반대 탄원서를 해경에 냈습니다. 해경은 바캉스호 운항 여부를 고심했는데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서 5월 중순에 운항을 허가했고 얼마 전에 그 사고가 났던 것이죠. 세월호를 겪고도 선박 관리의 부실함은 여전합니다. 사실 뭐 말뿐인 재발 방지 본심이야 진상규명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쓰는 그 태도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목포 해경이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를 압수수색할 게 아니라 예. 검찰이 목포 해경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진다더니 아직도 있는 모양이네요. 해경이. 동아일보 또 단독 보도입니다. 16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교육부가 지난 4월에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에게 이사직 연임 승인을 해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김경희 이사장은 횡령 배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 승인으로 교육부는 김경희 이사장 측과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다시 임원으로 승인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또한 임원 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5년이 지나야 임원 승인을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과도 충돌해서 도대체 김경희 이사장과 무슨 모종의 결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과 충돌하는데도 이런 걸 강행하는 거 보면 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국립대학 총장 후보에 오른 이들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부적격하다면서 임용 제청을 거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최장 19개월째 총장이 임명되지 않는 한국체육대학. 예, 얼마 전에 전 문화체육부 제1차관 조현재 씨를 총장 후보로 선정했거든요. 예. 조현재 씨와 또 다른 한 명을 이렇게 후보로 선정을 했는데 둘 다 교육부가 임명 제청을 거부하고 다른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체육대학은 19개월째 지금 총장 공석 상태입니다. 방송통신대학도 7월에 1순위 류순호 교수 등 2명을 총장 후보로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이렇게 공석
사태가 초래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5월 공주대학교에 대해서도 1순위 김현규 교수 등 2명이 이제 총장 후보로 천거가 됐는데 교육부가 모두 부적합하다면서 임용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런 조치가 국립대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국립대 교수는 모 총장 후보는 청와대 주요 인사와 대립각을 키우는 여권 실세와 친하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는 다소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거절한 것이라는 말이 나돈다. 청와대에 충성 맹세를 하는 인물만 임용하겠다는 신호 아니겠느냐라고 씁쓸해했다고 합니다. 황우여 장관의 교육부 우려스럽습니다. 예, 결국은 이거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13면으로 가겠습니다. 취업난에 대학의 문사철 위기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 입학 정원이 10년 동안 인문, 자연, 과학 계열에서 크게 줄고 의학, 예체능, 교육 계열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취업난과 맞물려서 대학들의 구조 조정이 실용학문은 늘리고 기초학문에는 가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심화되는 문사철의 위기가 숫자로 확인된 것인데요. 공학, 사회계열은 학과별로 편차가 컸는데 이런 추세는 교육부가 취업률, 학생 충원율 같은 획일적인 성과 지표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학과 통폐합 같은 실적도 재정 지원 사업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면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취업률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학과 줄이고 뭐 또 줄여서 다른 학과하고 합치는 거 또 이거 좋은 점수 준다고 하니 뭐 만만한 게 사실은 문사철이란 거죠. 예.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런 방식의 평가가 계속되면은 실용학과는 득세하고 기초학과는 몰락하는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가 오늘 그 말 많은 대학 평가를 오늘 실었습니다. 예. 그러나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신면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 몽골 대통령이 한국에 망명 신청했다는 겁니다. 신청한 정도가 아니군요. 망명을 했군요. 예.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외국 전현직 국가원수가 한국에 망명한 것은 처음인데, 자, 이 남발인 앵흐 바야르 전 몽골 대통령, 이 사람의 망명은 대통령 시절에 행했던 부패 혐의로 퇴직 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국유자산인 공장과 호텔을 불법적으로 가족 소유로 이전한 혐의였습니다.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던 이 전직 대통령, 한국에 망명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제가 2002년경에 몽골에 갔었는데, 예. 당시에 경찰 출입 기자였거든요. 예. 이분을 인터뷰했었습니다. 진짜요? 예, 단체로요. 남발인 앵흐바야르. 예. 예. 한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예. 한겨레 일면 기사를 보면요. 한국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가 바뀌는 이동 가능성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이 아니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덫처럼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OECD는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일본 등 16나라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할 확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 비정규직이던 노동자가 1년 뒤 49.1%, 3년 뒤에는 69.9%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16개 나라 평균이 53%인데 한국은 22%라는 겁니다. 예, 절반도 채 안 되는 그런 수치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YTN 기자 해직 6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6년 전인 2008년 10월 6일, 조승호, 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현덕수 기자가 이렇게 해고됐습니다. MB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 전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에 참여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떠난 뒤 YTN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구본홍 사장 뒤에 취임한 배석규 사장은 공정보도를 지키기 위한 최소의 견제장치였던 보도국장 복수 추천제를 없애버렸습니다.
YTN 사쪽 관계자는 해고자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항소심에서 6명 중 3명은 해고가 정당했다. 예. 이렇게 판결했고요. 예. 3명은 부당했다. 근데 문제는 이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판결이 안 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검사들까지 사이버 망명에 동참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온라인 검열에 거부감을 느끼는 시민들뿐 아니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국회의원, 보좌진, 변호사, 기자들, 뜻밖에도 검사까지, 경찰까지 텔레그램 가입에 그럼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일선경찰서의 한 팀장급 경찰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호기심 반, 국내 메신저에 대한 걱정 반으로 텔레그램에 가입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한 검사,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보안 문제 때문에 평소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문자 메시지도 잘 이용하지 않는다. 텔레그램의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SNS 전문가의 말로는 해외 메신저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일보 8면을 보니까 이서구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의 인터뷰가 있는데요. 예. 텔레그램 내려받기 횟수, 다운로드 횟수가 30만 건을 넘었다고 한다. 그만큼 카카오톡 탈퇴자 수가 꽤 많을 것 같다. 라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보안을 생명으로 여긴다. 정말 실력 있는 개발자들을 정보보호팀에 영입했고 내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겸하고 있다. 기업 대표가 정보보호 책임자를 겸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니 카카오톡만큼은 정보 유출 걱정 없이 믿고 써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예,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정보 유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사기관이 좋아하면 주는 거를 걱정하는 거지. 예. 이서구 대표는 지금 자기 얼굴 보고 믿으라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예. 누구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쪽에 계시는 분들도 예. 텔레그램 쓰지 않을까요? 나도 털릴지 모른다는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한겨레 구면을 보니까 말이죠. 전병욱 전 3.1교회 담임 목사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8명의 증언이 담긴 책 숨바꼭질이 출간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성직자가 모두 4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금남교회는 지난 2000년 해당 선교단체에서 현금 5억 원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의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당했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15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선교단체가 미국 판결을 토대로 서울 북부지법에 소송을 내자 김 목사는 교회 사무국장 박모 씨와 공모해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홍도 목사에게 종교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김홍도 목사 구속되는데 그의 나이 76. 한편 구속 경험은 또 있었으니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지난 98년 MBC 시사 매거진 2580은 김홍도 목사의 교회돈 유용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5년이 지난 오늘 김 목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더 얘기하지 말아요. 판사 앞에 가게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밝힌 김 목사의 횡령액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우선 지난 96년 기독교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 비용으로 교회 공금 2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목사가 98년 MBC 보도를 막기 위해 로비 자금으로 5억 5천만 원을 사용했고 보도 뒤에는 MBC 비방 광고 비용으로 3억여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목사는 또 아들 명의로 8억여 원의 땅을 매입하고 부인 명의로 교회 돈 3억 원을 들여 별장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3부는 32억 원의 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횡령 행위와 재산 문제, 여자 문제 등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교회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 위배라고 밝혔습니다. 구속 20여일 전 김홍도 목사가 했던 설교를 들어보자면 어쩌다가 죄 짓고 회개하고 재산 받는 걸 말고 이런 것을 계속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가책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겠죠. 탐심을 물리치라. 예. 돈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고 좀 덜 가졌다고 해서 덜 행복하냐? 그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오래 살고 돈이 적다고 해서 짧게 사느냐? 사람의 생명이 돈 많고 적은 데에 달려있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해. 손으로 새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물질적인 것을 우상처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와 같다고. 왜?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기 때문에. 이건 명심해야 되겠어요. 어떤 물질적인 대상을 신처럼 의지하고 믿고 탐내는 거, 그건 다 지옥 갈 죄라고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많은 창과 칼에 옆에도 뒤에도 아래도 다 까딱 잘못하면 거기다 찔려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셨는데 요새 남의 아내가 아무리 예쁘고 매력 있어 보여도 거기에 탐심을 품어야 돼. 그러나 김홍도 목사 자신도 법정에서 불륜을 인정한 바 있었는데 인정하지 않고 잡아댔을 당시 뉴스 보도.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가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감정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송승찬 부장판사는 김홍도 목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배 여인은 자신의 항소심에서 김 목사와의 불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김 목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 목사의 신체 감정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홍도 목사 이날 설교에서 불륜을 저질렀던 다윗왕의 예를 들면서 불륜 상대 여성을 맹비난하고 나섰는데 여자가 발정나는 바람에 생긴 불륜이라는 이야기. 난 그거 밧세바를 생각하면요. 어떤 여자라고 보여요. 왜? 한 번 동침했는데 곧 얼마 후에 내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그때가 바로 발정기였는데 한 번 동침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건 그 우리 안에 밧세바가 정욕의 불이 펄펄 타올랐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Breaking news regarding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주말과 휴일 사이 국제뉴스 정리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 함께했던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방송 시간 확대에 따라서 다시 뉴스바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 반대하는 홍콩 주민들의 시위, 주말에도 좀 이어졌죠? 그렇습니다. 홍콩 행정장관 완전 자유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인 5일까지 8일째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친중국 성향의 단체와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예.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몽콕이라는 곳에서 친중국 단체 회원들이 시위대에 물병 등을 던져 양측의 충돌로 이어졌고요. 이로 인해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4일에도 이 친중국 단체 회원들은 시위대의 노란 리본 운동에 맞서 파란 리본을 달고 언론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기자협회와 외신기자클럽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회원들이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어디 가나 시위 양상은 좀 이렇게 갈려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콩 정부 측의 입장이 궁금한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렁추닝 행정장관은 지난 4일 밤 시위대에 월요일인 6일 아침까지 공무원이 출근할 수 있도록 청사 밖을 정리하라고 경고했고요. 홍콩 정부는 5일 시위대에 정부 청사와 연결된 통로의 봉쇄를 풀 것과 정부 청사 주변의 간선도로 점거를 풀 것을 조건으로 이 학생 지도부와 공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대해 학생 시위대는 정부와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매체들에 따르면 대학생 단체의 알렉스 초우라는 그 리더는 렁추닝 행정장관은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관료들은 대화의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빨리 대화하기를 자신들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것이 타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폭력적으로 진압할 경우에는 대화의 준비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중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일제히 홍콩 시위대를 비난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지난 4일 극소수가 홍콩 시위를 이용해 중국 본토의 색깔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백일몽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5일에도 시위대가 절대 다수 홍콩 시민의 여론을 왜곡해서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화통신도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서방 매체가 홍콩 시위를 반중국적 시각으로만 보도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하면서 국제 여론도 시위대를 비판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중국 언론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그래 보입니다. 네. 미국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IS 이슬람 국가 공세가 더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가 현지 시간으로 4일 밤부터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지대를 집중 공격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IS가 벌인 쿠르드족 민병대와의 전투에서 양측에서 모두 2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가 점령하려는 곳은 코바니라는 마을인데요. 예. 이곳이 터키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IS는 이 마을을 차지하기 위해 지난 2주간 주변 지역을 공격해왔습니다. 터키 정부는 군사 개입을 꺼리면서 국경 부근에서 벌어지는 IS의 공격에 아직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IS를 공격하는 것이 오랫동안 독립을 요구하며 터키 정부와 내전을 벌여온 그 터키 안의 쿠르드 반군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일본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입니다. 검찰이 출국금지 계속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비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인데요. 이 요미우리 신문은 4일자 사설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금지가 반복적으로 연장된 것에 대해 이동의 자유라는 인간의 그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명목으로 사실상 외국 기자에게 제재를 가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고요. 예. 또 기사를 바탕으로 외국 기자에게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도를 대상으로 한 형사 책임 추궁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일본 언론 노조도 이번 사건 비판했다고요? 네. 일본 신문 노동조합 연합은 지난 3일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지키는 입장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수사를 속히 중단하고 행동의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고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들은 이번 사건이 모든 신문 노동자의 취재 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인식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며칠 후면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가 됩니다. 몇몇 후보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최근에 일본의 헌법 구조를 지키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오는 10일에 발표되는 올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일본 헌법 구조를 지키는 일본 국민이 급부상했다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일본 헌법 구조는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 것과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 예측을 매년 발표해온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3일에 일본 헌법 구조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제치고 노벨 평화상 수상 예측 1위로 올라섰다고 알렸습니다.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 소장은 아사히 신문에 국제 분쟁이 남발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주의 원칙을 내건 일본 헌법 구조가 그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만약 이것이 수상자로 결정이 된다면 헌법 구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아베 정권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가나가와 현에 거주하는 한 주부의 주장으로 헌법 구조의 노벨상 수여 시민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고요. 일본에서 40여만 명의 지지 성명을 얻어내 지난 4월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오르게 됐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이거 못 받게 로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희정 아나운서가 이 시각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간추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당 소속 김현 의원이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젯밤 비공개 비대위에서 김 의원 문제를 논의한 끝에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지역 국제중학교인 대원중과 영훈중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의 국제중은 이미 많은 비리와 문제를 드러내 거의 모든 시민들이 국제중은 지정 취소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자사고처럼 법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국가 채무 이자가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 2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 인구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42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올 들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국세청 58.2%, 관세청 4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상임위별로 일제히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19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부활해 26년째를 맞는 이번 국감은 대상 기관만 672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국회 국정감사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뭐 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뭐 나름대로 좀 전략 짤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여야는 이 국감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전념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장기화되고 교착을 거듭하면서 두 차례나 개최 시기가 밀렸죠. 예. 이번 국감은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고요. 내일부터 20일간 이어집니다. 이번 국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총 672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는 작년보다 42개의 기관이 늘어난 그런 규모입니다. 예. 하지만 20일 동안에 672개 기관을 감사한다. 그렇게 좀 쉬운 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야의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감이니까 뭐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 절차인데, 네. 야당이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새정치민주연합 보관이 좀 있는지요? 새정치연합 등이 야당은 일단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현안들 그리고 담배세와 주민세
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과 관련된 이 서민 꼼수 증세 논란 등에 집중적으로 파고들 예정입니다.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하며 이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할 과제다라면서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총체적 무능,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부정 비리, 유병헌과 청해진 내원의 부실 수사 문제 등 세월호와 관련된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도 전반적으로 짚어보겠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한마디로 참담한 수준이다라는 게 새정치연합의 입장입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지난 6월 말에 사상 최초로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돌파한 뒤에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에 주력하며 빚내서 집 사도록 하는 풍토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소득 분배가 계속 악화돼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평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경환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추진 중인 이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이 모두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좀 방어적인 입장을 보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세웠습니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말씀하신 점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국민을 이제 그만 실망시키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 국민적 지지를 받는 국정감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이 각종 쟁점이나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공무원 연금 규제 개혁, 공기업 개혁, 그리고 담배세 인상 등의 이슈가 국감을 통해 걸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 특히 담배세 인상 대목에 관해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2,000원 가격 2,000원 정도 가격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많아서 그런 걸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인상폭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이 서민 증세, 뭐 정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엄호 사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간추린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하고 관세청 뭐 이런 곳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 정부의 세수 현황을 보고해서 분석해서 오늘 밝혔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박명재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 7월까지 집계된 세수 확보 현황, 즉 세수 진도율 이거를 보니까 국세청이 59%, 관세청이 49%에 그쳤다고 합니다. 세수 진도율은 올해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걷겠다고 목표를 정한 거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 올해 목표했던 확보율의 절반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박명재 의원은 표면적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세입을 과다추게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부의 측정법 등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국감을 앞두고 벌어질 증세 논란에서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여당 내 명분 쌓기 또는 지원 사격 성격으로 보인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세금 안 거쳤으니까 어떻게든 증세를 해야 된다. 문제는 그게 이제 서민에 집중돼 있다는 게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상키로 아마 비슷한 류의 국감 자료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물러나고 후임 선출 과정에 지금 들어있는데, 네. 정책위의장 맡고 있는 이 우윤균 의원 합의 추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윤근 의원 3선의 중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간의 세월호 특별법 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맡아왔고요. 우윤근 의원의 계파를 굳이 분석해 보자면 범주류, 범친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교동계, 중도 등의 계파와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우윤근 의원의 이런 개인적인 배경과 그리고 새 원내대표는 되도록 잡음 없이 일사불란한 분위기 속에서 합의에 의해 세우는 게 좋다는 당내 정서가 뒷받침되면서 우윤근 의원 합의 추대론이 계속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정세균계 또는 범주류로 분류가 되는 이 역시 3선의 최재성 의원이 이 원내대표 출마를 고민하다가 어제 트위터로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도 앞서 말씀드린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예.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 유인태 의원도 유력하게 거명이 됐습니다만 이 정 의와 국회의장과의 해외 순방길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후보군에서 제외가 됐고요. 재선의 강경파 이목희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 이 합의 추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변수라면 변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합의 추대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후보 내서 경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가뜩이나 비대위 구성에서 중도파가 배제됐으니 당연히 비대위원으로 포함되는 원내대표만큼은 중도파 인사를 선출해야 한다는 중도 진영의 주장입니다. 중도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나설 후보로는 4선의 중진 이종걸 의원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예. 이종걸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긍정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3선의 주승용 의원이 비슷한 맥락에서 거명이 되기도 했는데 계파별로 갈라져서 표다툼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 중도 성향 내지는 비주류, 비노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민진모가 오늘 오찬 회동, 점심 먹으면서 회의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 선출에 관한 중도파의 입장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어쩌면은 이 자리 이후에 중도파의 어떤 인사가 원내대표 경선 출마 방침을 밝힐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개파 따져보면 한 13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예. 예. 법원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죠? 네. 새정치연합의 서영교 의원이 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오늘 공개한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요.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 법원 공무원 징계 건수가 이 140건 정도가 됐는데 대부분이 경징계였다고 합니다. 예.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는 30% 정도에 불과했고 70% 정도는 견책, 경고 등 경징계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냥 약한 비위라면 경징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문제는 비위의 정도입니다. 이 성추행이나 음주운전, 심지어 무면허 운전 같은 만약 보통 사람이 민간인이 저질렀다면은 사회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처벌과 비난을 받았을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비위 공무원들이 많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는 게 서영교 의원의 분석입니다. 예. 변호사법 위반으로 적발이 된 사람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이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해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는 어떤 공무원은 해임 처분,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처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서영교 의원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감사 시즌 시작되면서 이런 정부나 이 공공기관 이 자료를 의원들이 제출받아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보고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브리핑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지금까지 국회에 있는 김효진 PD였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김홍도 금난교회 목사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50억 원을 물어주게 되자 이걸 피하려고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고요. 이 김홍도 금난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 법원이 바로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홍도 목사와 관련해서는 횡령, 세습 등 세간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도 목사와 소송전까지 불사하면서 감리교 갱신을 위해 애써왔던 분입니다. 전 당당 뉴스 발행인인 이필환 목사 오늘 연결했습니다. 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필환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사시지 않고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먼저 좀 근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일찌감치 목회 은퇴해가지고요. 예. 충남 서천에서 농사를 짓는데 어제 그 단식하시는 목사님들이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할 겸 올라와서 8시간 같이 있었어요. 예. 일찌감치 아주 다행히 오늘 새벽에 단식 잘 끝내시고 예. 병원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일찌감치 목회를 은퇴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잘 안 들립니다. 예. 목회를 일찌감치 은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항상 그 교권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대척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하는 일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었는데 예. 정말 여의치 않았고요. 또 건강을 잃었어요. 그래서 당당 뉴스라는 인터넷 매체를 열심히 만들다가 이제 더 잘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모든 거 내려놓고 내려간 지가 한 10년 됐죠. 예. 혹시 김홍도 목사님 보시면서 목회에 좀 염증을 느끼신 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염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김홍도 목사의 일을 감리교단이 제대로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는 바람에 완전히 교회의 그 자연 능력을 잃어버렸거든요. 예. 뭐 하나 이제 제대로 징계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타락한 목사들이 더 큰 소리를 치는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예. 왜 제대로 징계를 못했을까요? 그래도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까지 받고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감리교법에 의하면 목사가 이렇게 징역형을 살면 당연하게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교권자들이 자꾸 이 차일피일 미루니까 그 당시 140명의 목사를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이 교단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재판이 잘 진행됐거든요. 근데 죄는 있는데 김홍도 목사가 공로가 많아서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죄는 그 있는데 이후로는 감리교단의 모든 징계가 다 그냥 물타듯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된 거죠. 예. 그 김홍도 목사의 감리교단 내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영향력이 크다? 그거는 그 어떤 한 특별한 면에서만 그런 것이지 일반적인 면에서는 이제 모든 걸 다 잃었다고 볼 수 있죠. 예. 신뢰도 잃었고 믿음도 잃었고 존경도 잃었고
그냥 존재하고만 있었죠. 예. 그동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차원에서는 징계를 못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재판이 진행될 당시는 그 얘기도 상당한 그 영향력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결과를 가져왔겠죠. 그리고 또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들이 모두 대형교회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대형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막연한 그 동경심들 때문에 결국 그거를 징계하지 못하고 말았을 거예요. 예. 뭐 좋은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동병상련을 느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잘 안 들리는데요? 예. 이 목사님 그 2006년 대법원에서 이제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 이제 그 당당 뉴스 통해서 내부 고발자를 인터뷰하고 보도하신 건데요. 네. 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다시 상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저는 그 전라도 농촌에서 목회하던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MBC 2580의 길 잃은 목자라는 제목으로 그 김홍도 목사의 비리가 터져 나왔을 때 이건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 몇 명의 목회자들과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김홍도 목사가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했었죠. 그 당시에 김홍도 목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교단의 감독회장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지나니까 우리들의 진정성을 알아가지고 금난교회 장로들 중에 제보자들이 여러 나왔죠. 아예 그냥 교회에 여러 가지 재정 문서들을 들고 나와서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김홍도 목사가 회개하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금난교회 장로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고 결국은 선고를 받고서 징역 생활을 했던 거죠. 예. 그 당시 횡령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혹시 김홍도 목사가 그 횡령했던 돈 변제했습니까? 변제한 일 없고요. 예. 횡령도 문제지만 또 특히 배임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돈과 재정을 갖다가 절차와 과정을 갖추지 않고 막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좋은 일에 쓴다는 핑계죠. 그러나 그건 옳지 못한 일이죠. 이젠 정말 바로 돼야 되죠. 김홍도 목사는 아직까지도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 기소를 당하고 또다시 법정 구속되는 그런 시국을 겪게 된 거죠. 예. 이 김홍도 목사가 세간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본인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사안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우린 그 당시 김홍도 목사님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적을 했었죠. 한 7, 8년 걸렸을 거예요. 김홍도 목사의 그 불륜 대상이라고 하는 분과 직접 여러 차례 만나서 증언도 들었고 예. 또 녹음도 했고 또 진술서도 받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재판장에 다 제출돼가지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홍도 목사는 뭐 재판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김홍도 목사 하면 그동안에 이제 좀 보수 우익, 어떤 정치색을 좀 대변하는 목회자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특히 선거 때 같은 경우에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뭐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요. 김홍도 목사가 이렇게 좀 정치색을 띠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잖아요. 극단적인 보수 신앙에 의해서 정치하고 구별되야 된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정치꾼이 된 거죠. 권력에 빌붙었다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권력 맛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그냥 지금까지 버릇대로 해온 것 같아요. 이번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김홍도 목사는 북한에 대해서 마치 그냥 사탄의 자식들인 것처럼 그렇게 욕하다가 미국에 가서 북한에 교회 짓겠다고 돈 받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다가 벌어진 일이 이번 사건이거든요. 예. 저 그러니 한심하죠. 안타깝고요. 그런 일입니다. 간단히 이번 사건 내막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경위는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위 파악을 하기는 뭐 미국에서 되어진 일이니까 쉽지 않았는데요. 예. 어쨌든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김홍도 목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로부터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고 일부 착수금을 받았는데 예. 착수금을 받아놓고 저는 뭐 딴청을 부리니까 결국에는 미국 재판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아마 10억 원 정도를 미리 받았던 것 같은데 그 1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이행하자는 것에 대한 징벌적 배상으로 150억 원의 판결을 받으니까 예. 또 그 판결 받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받은 판결이니까 이제 한국 재판을 걸어가지고 150억 달라고 하니까 이제 김홍도 목사가 뜨거워하면서 대처를 했던 모양인데요. 물론 대처한 내용들도 대부분 부도덕하고 엉터리가 많았지만 재판부에다가 제출한 그 문서들이라든지 어떤 자료들이 진짜 자료가 아니고 만들어진 자료, 조작된 자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들이밀었다가 결국 재판부에 의해서 철퇴를 맞게 된 게 이번 사건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북한에다 교회 설립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건 가능하죠. 왜냐면 다른 선교단체나 또 우리 NCK 교회협의회나 우리 또 감리교 특히 우리 감리교는 이미 북한에 교회 세우는 일을 여러 번 돕기도 하고 또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김홍도 목사도 역시 이제 북한에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뜻은 있었는데 실행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그 문제는 어쨌든 뭐 우리로서는 더 이상 자세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일단 어쨌든 사탄 마귀라고 불렀던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어떤 거 신앙적 뜻이 있었다고 하는 걸 전혀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고 또 이행하지 못하고서는 발뺌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발뺌을 한 거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죠. 어떤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예. 사탄 마귀들을 좀 교화시킬 목적이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말 못하는데 그래도 되어진 일의 그 과정을 보면 역시 김홍도 목사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지난번에 그렇게 큰 그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아직 전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부도덕하다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또 증명이 되고 만 것이니까 예. 한국교회가 또 부끄럽고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일이죠. 예. 뭐 항소할 게 뭐 짐작하지 않아도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게 돈 150억을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예. 근데 지금 금남교회는 지금 세습이 된 상태 아닙니까? 뭐 금남교회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금남교회로서는 난리가 난 거죠. 아무리 대형교회라고 해도 금남교회 돈 씀씀이가 상당히 해픈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웠었고 또 이제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재정적으로나 또 교회 숫자로나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에 처해서 다시 전전긍긍하고 있던 차인데 150억 원을 물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으니까 어쨌든 그들로서는 고민이 클 겁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뭐 금남교회는 아직까지도 그 옛날의 건축비조차도 다 갚지 않고 일부러인지 정말 돈이 없어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왔던 판인데 금남교회나 또는 금남교회 후임 목회자라고 하고 있는 그의 아들 김정민 목사나 다 고통스럽겠죠. 예.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김홍도 목사가 11조 안 내면 암에 걸린다 이런 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교회 재정 어려워서 나온 얘기인가요? 뭐 그분이 한 얘기는 워낙 신통방통한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 정말 수준 이하의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 많았죠. 또 당신은 그런 것들이 먹힌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교인들 협박을 통해 가지고 재정을 늘리고 또 재정 압박을 받으니까 더 심하게 뭐 10일째 안 하면 교인들 암에 걸린다라는 그런 설교를 최근에 했다는 얘기 듣고선 정말 우리 모두가 빵 터졌습니다. 예. 저 항상 이 대형교회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렇게 하는 그 목회자들도 문제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또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는 그 성도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목회할 때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정성으로 헌금하는 것을 보고서 늘 예배 시간마다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들의 진정한 그 어떤 믿음의 발로로서 교회를 통해서 헌금해가지고
덕을 쌓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있죠. 우리가 모든 걸 갖다가 돈의 크기와 액수로만 평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정도까지도 마치 헌금의 크기하고 액수하고 같이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정말 잘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수를 갖다가 돈의 액수로만 평가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또 이 세계와 나라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교회 크기조차도 대형 교회라면 무조건 거기에 이렇게 붙들리기를 좋아했고 또 그 교회 안에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행해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돌아보자면 안 되죠. 예. 한 가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단이나 교계에는 어떤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네. 성도들이 나서서 우리나라 교회 또 뭐 감리교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바꾸는 거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목회자들보다는 평신도가 훨씬 더 교회를 바르게 하는 일에 그래도 가능성이 더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이런 그 메커니즘 속에 이미 빠져버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평신도들이 살아있는 평신도들이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성도들이 깨어나야죠. 옛날처럼 그저 목사들을 갖다가 뭐 비판하고 지적하면 벌 받는다,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족쇄에서는 벗어나야 될 거고 또 그런 벗어나서 다르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신도들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전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땐 우리 모두가 그런 그 메커니즘 속에 다 얽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참 여러 가지 요원한 교회 형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깨어있는 성도들을 희망으로 생각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세요. 예. 지금까지 전 당당 뉴스 발행이었던 이필환 목사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한중일 게임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86년 서울, 그리고 2002년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 열린 대회였습니다. 아시안게임으로 한국 제3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20조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이런 애초의 기대치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정의준 동아대 교수 모시고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시안게임 혹시 눈여겨보셨습니까? 신문을 통해서 조금 보긴 봤는데요. 예. 이렇게 자주 들리는 뉴스는 없더라고요. 예.
일단 한 2조 원 넘게 이번 대회 치르면서 돈을 쓴 것 같은데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시는지요? 그 기대치에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흥행에 실패한 거죠. 아시안 게임이 벌써 우리나라에서만 3번째 열리는 대회고, 예. 이런 그 대륙 그 스포츠 제전은 뭐 대륙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는 훨씬 좀 처지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흥행이 일어날 대회가 원래는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는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대치에 비해서 좀 미흡했지만, 예. 그러면 그 기대치는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이었나? 사실은 그렇게 기대를 할 만한 대회는 아니었던 거죠. 예. 그 전임 안상수 시장이죠. 이 아시안 게임 유치하면은 뭐 20조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고 고용도 한 27만 명 정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이 숫자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잔치를 치르잖아요. 예. 잔치를 치르면 돈을 씁니까? 돈을 법니까? 돈 쓰죠. 이게 당연히 돈을 쓰는 대회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자꾸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해서 이게 문제인데요. 외국에서는 한 30년 전쯤에 이런 그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결론은 뭐 이미 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효과는 없다. 있다고 할지라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있다고 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인천 아시안 게임도 주경기장을 거의 5천억 원 들여가지고 다시 짓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는 당초에 문학경기장 리모델링해서 쓰라 그랬죠. 그렇죠. 그 문학경기장을 다시 써라 했는데 인천에서 끝까지 우겨가지고 결국 새로 지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5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예. 이 5천억 원의 어떤 그 경제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건설사가 다 휩쓸어가는 거지, 인천 시민들에게 이 5천억 원은요, 그대로 그 빚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경제 효과 문제는 엄밀히 보고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거를 개최해서 이런 시설들 짓고 그러면 뭐 그 동네 주민들이 어느 그 시민들이 그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들을 했는데 이건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예. 유치 과정을 지금 뭐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유치 과정은 어땠습니까? 뭐 시민들이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예상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문제죠. 우리나라에는 좀 그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잘못된 그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8688로 대변되는 그런 그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그 신화가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치르면은 좋다는 생각만 하시고, 얼마나 그 세금이라든가 시에 아니면 또 도에 지자체의 재정적인 압박이 되는지는 잘 생각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뭐 평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광주 쪽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옛날에 한 5, 6년 전에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부산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제시하면 뭐 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 그런 그 이의 제기를 했던 분들의 말씀이 다 지금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결국은 인천 시민들이 이제 빚을 떠안게 될 그런 상황이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대회 유치했던 그 당시 시장들한테 이 책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건데요. 일단 그 한 가지 좀 바로 잡아야 될 거는요. 예. 이번에 그 1조가 넘는 돈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는 인천 시민들의 세금도 있고요. 거기에는 한 절반 정도는 또 국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의 세금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인천 시민들의 돈만 들어간 게 아니다. 아니죠. 예, 거기에는 그 경기장이나 그 사회 기반 시설 만드는데 대략 한 절반까지는 국고가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스포츠 대회 유치하는 개최하는 그러한 지자체들이 항상 그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게 그거죠. 국고 지원해달라. 그래서 인천도 이번에 상당한 액수의 국고가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천 시민들의 그 부담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이라고 해야겠죠. 그 전남의 F1 대회 있잖아요. 예, 자동차 경주 대회요. 예, 이 전남 영암에서 한 3, 4년 열리다가 결국 포기했는데 거기에도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잘못된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한 지자체장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요번 아시안 게임도 요번에 어느 단체들에서는 국정감사 내지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그러한 의견을 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엄청난 손실을 보게 한 지자체장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찾아내서 쫓아가서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감에 이게 국정감사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관련된 인사들 국회에 불러서라도 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회 끝나고 나서 지금 어떤 시설 이용 문제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 입장에서는. 예. 어떤 문제들이 좀 심각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런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종합 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문제예요. 경기장, 훈련장을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아마 인천에서 새로 지은 경기장도 1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주경기장이 되겠죠. 개폐막식을 치른 주경기장인데 이게 인천 문학경기장도 월드컵 전에 지었는데 한 2천억 원이 들어간 1,700억 원이 들어간 경기장이거든요. 근데 요번 거는 이건 5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 경기장이란 말입니다. 예. 이건 사실 용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마 1년에 적어도 한 3, 40억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갈 거고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디 축구팀한테 와서 너희 주경기장으로 써라 해도 아마 거기선 거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장은 사실은 어떤 대안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죠. 예. 그리고 또 많은 스포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나 이 대회 개최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목적으로 짓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할인, 대형 마트나 극장들을 지어 넣어서 수익을 하면은 이거는 흑자 경기장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거의 좀 문제가 많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경기장 자체가 적자인 거는요,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런저런 시설들을 주변에 끌어모아가지고, 이 적자와 흑자를 그냥 한 대 뒤섞어가지고 이거를 흑자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혹세무민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경기장이면은 어떤 활용도를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인천 주경기장 같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같은 5천억 되는 이러한 건물은, 이거는 어떻게 대안이 나올 수가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거라고 봐야겠죠. 예. 인천시도 미리 이 부분을 좀 짐작한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벌써 아시아 경기대 적자로 인한 것 벌충하기 위해서 좀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는 언급도 나온 것 같은데. 예. 예. 해법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저도 이 분야의 전공 학자로서 무슨 대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게 대안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여수 엑스포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엑스포 치른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특히 여수 시민들이요. 근데 그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거의 30년 전에 치른 대전 엑스포도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 국가가 떠안았는데 여수 엑스포도 그렇고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요, 이건 해결 방안이 없다고 봐야죠. 예. 이 시점에서 또 걱정되는 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치르게 되는 평창 겨울 올림픽입니다. 여기에도 좀 이런 뒤탈이 없으려면 적정한 예산을 쓰고 좀 최대 효과를 보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평창 겨울 올림픽 준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회도 잘 치러야 되고, 근데 대회를 또 잘 치르려면 또 경기장 시설을 완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장 건설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하거든요. 예.
이미 공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경기장 디자인도 안 나와 있고 건설사 확정도 못했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굉장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민들께서 이 보름 동안 치르는 행사거든요. 이 보름 동안 치를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리황산 깎아내는 문제인데요. 사흘 동안 치르게 될 스키 경기 때문에 500년 동안 보존해온 이러한 자연 환경을 단번에 없애버린다는 건 전 제가 봤을 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IOC와는요, 뭐든지 협상이 가능합니다. 애누리 없는 장사 없다고, 경기장 조건, 그 다음에 시설 규모라든가, 숙소와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평창조직위원회가 IOC 측과 아주 끈질긴 협상을 벌여서 대회 규모, 경기장 규모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예. 그렇게 해서 치러야만 강원도민들께 나중에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모두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 선진국들에서는 유치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지자체들 또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인천이든 부산이든 평창이든 광주든 간에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는 개최지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예.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이런 거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행사는 지자체에서는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데 좀 의견을 좀 많이 내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대회를 치르면 분명히 이것이 나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서 좀 활발한 토론 속에 이러한 개최 여부가 결정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유치해야 될 국제대회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양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지자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합대회는 굉장히 부담이 큰 대회이기 때문에 종합대회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죠. 예.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올림픽 같은 종합대회.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유치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아대 정희준 교수였습니다. 사실 저도 인천 아시아 경기대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86 아시안 게임이나 또 88 서울 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만큼은 이제 아니다. 이런 분위기 감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뉴스바가 아침 8시 30분 시작해서 10시까지 30분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